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 또는 자식이 몸이 불편해 보이는 사람을 연인이라고 소개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은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왜 하필? 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도 모르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한다는 말로 그 두 사람의 미래를 저주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외형적인 특징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다 보면 오히려 민망한 상황을 마주할 때도 많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의 편견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파리에서 복제학을 공부하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던 젊은 여성이죠. 그녀는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연애를 경험하고도 진솔함, 진심이라는 단어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한국 남자 때문에 그녀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친구들의 불같은 반대에도 인생을 건 선택을 한 그녀.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르블랑이에요. 프랑스 북부의 작은 도시에서 나고 자라 지금은 파리에서 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마 할머니의 영향이 컸을 거예요.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아름다운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야. 라고요.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정말 싫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끔 저를 이상하다고 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첫인상보다는 그 사람의 진심을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상처가 있는 사람이 더 따뜻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제가 만난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처음엔 그냥 우연한 만남이었는데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 말입니다. 파리의 새벽 공기는 언제나 특별했어요. 아직 도시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 그 고요한 시간대에 저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복지학 전공 3년차가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케이스 스터디와 실습 준비로 머리가 복잡해져서 새벽 러닝은 제게 필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러닝복으로 갈아입고 간단히 물 한 모금 마신 뒤 문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여전히 어젯밤 읽던 사회복지 이론서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 방식, 개별화된 케어의 중요성 같은 단어들이 발걸음과 함께 리듬을 타고 있었어요. 파리 15구에 있는 작은 공원까지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공원은 거의 비어 있었고 간혹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할머니나 저처럼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만 몇 명 보일 뿐이었어요. 저는 늘 같은 코스로 달렸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시작해서 작은 연못을 한 바퀴 돌고 언덕길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약 3km 정도의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왔나 싶을 정도로 공원이 조용했고 새들조차 아직 본격적으로 지저귀지 않고 있었어요. 연못 주변을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앞쪽 벤치 근처에서 뭔가 움직임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누군가 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벤치 옆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복지학을 공부하면서 응급 상황에 대한 이론은 배웠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즉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먼저 할아버지를 발견했는데 벌써 누군가가 그분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등만 보였지만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자였고 한 손에는 무언가 긴 막대기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어요.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렸는데 첫인상이 묘하게 강렬했습니다. 동양인이었고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어요. 30 초반 정도. 그런데 눈빛이 참 차분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괜찮으세요? 구급차는 이미 불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프랑스어였는데 억양이 조금 어색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가 들고 있던 것이 목발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아버지는 의식은 있으셨지만 숨쉬기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그 남자는 능숙하게 할아버지의 맥박을 재고 호흡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의료진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재활 전문가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숨 쉬세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어요. 할아버지도 그 목소리를 듣고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의 다리를 자세히 봤어요. 왼쪽 다리를 조금 어색하게 접고 앉아 있었고, 목발이 그의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약 10분 정도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할아버지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고,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 그는 간단명료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발견 시간, 할아버지의 의식 상태, 호흡 패턴까지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전문가다운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를 구급차에 옮기는 과정에서도 그는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나서야 우리는 제대로 마주볼 수 있었어요. 그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는데 왼쪽 다리를 살짝 끌고 있는 게 확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약해 보이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단단함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는 소피 르블랑이라고 해요. 한태연입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케이팝이나 드라마 정도. 하지만 그 순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재활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특수재활이요. 주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분들의 재활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저도 오래전 사고를 당한 후로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다리를 언급할 때도 특별히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담담했고 솔직했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불편함을 숨기려고 하는데 그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파리에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종종 방문합니다. 이번에는 단기 연구 프로그램으로 왔어요. 그가 말했어요. 매일 이 시간에 산책을 나오는데 오늘처럼 이런 일이 생긴 건 처음이네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그도 저처럼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걸. 어쩌면 우리는 이미 몇 번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매일 이 시간에 러닝을 해요. 아마 앞으로도 자주 마주칠 것 같네요. 제가 건넨 말에 그럴 것 같네요. 라며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는데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걷는 속도에 맞춰 걸으며 몇 분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파리의 첫인상이나 프랑스 음식에 대한 소감 같은 일상적인 얘기들을 했고, 저는 복지학 공부와 실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고, 우리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연구실에 가야 한다고 했고, 저는 오전 수업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럼 내일도 이 시간에 나오시겠어요? 헤어지기 전에 제가 물었어요. 네, 아마요. 그가 답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그 일을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무사하셨을지도 걱정됐고 그 한태연이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그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지, 어떤 마음으로 재활 전문가가 되었을지, 그리고 왜 파리까지 와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그의 침착함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급박한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불편함조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교수님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에 대해 강의하실 때 문득 그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분명 사회적으로는 장애인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할 텐데 전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어요. 새벽 공원에서 만난 한국인 재활 전문가. 첫인상은 신기했다.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연애 감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나갔어요. 혹시나 해서요. 그리고 정말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상황에서였어요. 그는 연못 근처 벤치에 앉아서 뭔가 메모를 하고 있었고, 저는 러닝을 마치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고개를 들며 답했습니다. 그때 혹시 몰라 구급대원에게 연락처를 드렸더니 병원에서 할아버지 소식을 전달해 주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 없으시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가 끝까지 신경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새벽 만남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요. 매일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마주쳤고 간단한 인사나 안부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이에 그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실습도 나가게 되었어요. 실습의 첫날은 늘 긴장되는 법이에요.
특히 제가 배정받은 곳은 파리 12구에 있는 종합재활센터였는데 규모도 크고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들이 오는 곳이라 더욱 그랬습니다. 복지학과 3년차지만 실제 현장은 여전히 낯설고 어려웠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가방에는 메모장과 필기구를 빼곡히 챙겨 넣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실습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의료진과의 협력관계, 관찰 및 기록의 중요성 같은 내용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재활센터에 도착해서 접수처에서 실습생 명찰을 받았습니다. 소피 르블랑 파리 7대학교 복지학과 실습생이라고 적혀있는 명찰을 목에 걸고 나니 정말 현장에 나온 기분이 들었어요. 담당 선생님을 만나서 간단한 브리핑을 받고 센터 곳곳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까지 한 바퀴 돌고 나서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특수재활연구실이었어요.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곳에는 외국에서 온 연구원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태연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는 책상 앞에 앉아서 뭔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 똑같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서로를 알아봤어요. 태연이 말했던 단기 연구 프로그램이 바로 이곳에서 하는 거였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면서 파리의 재활 기법을 연구하러 3개월간 파견 나온 거였어요. 동시에 센터에서 조교 역할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날은 주로 관찰 위주였어요. 다양한 치료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보고 환자들과 의료진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봤습니다. 태연도 저와 비슷한 일정이었는데 그는 특히 중증 환자들의 케이스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우리는 센터 1층 카페테리아에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실습생들로 북적거리는 공간이었지만 우리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날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태연은 원래 공학을 전공했었는데 사고 이후 재활 과정을 거치면서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환자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치료 과정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어요. 태연은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분과 함께 보행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환자분이 좌절할 때마다 태연은 차분하게 격려했고 자신의 경험을 조금씩 나누기도 했어요. 그 환자분은 60대 남성이셨는데 처음에는 태연을 조금 의심스러워하셨어요. 젊은 외국인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셨겠죠. 하지만 태연이 자신의 목발을 가리키며 몇 마디 농담을 건네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태연이 말했을 때 그 환자분이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복지학 이론서에서 읽었던 공감적 이해나 당사자 관점이 실제로는 이런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태연은 동정심이 아니라 진짜 동료 의식으로 환자들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은 거의 항상 같이 보냈고 퇴근 후에도 가끔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태연은 생각보다 유머 감각이 좋았어요. 특히 자신의 상황을 농담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절대 자신을 불쌍히 여기거나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은 걸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언어치료실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새로 온 환자분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가 넘어지셨다는 거였습니다. 의료진들이 달려갔지만 그 환자분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태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발을 옆에 세워두고 환자분과 같은 높이에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나누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점점 환자분의 표정이 편안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 환자분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신 분이었고 휠체어 생활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계신 상태였다고 해요. 태연은 그분과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카페에서 태연에게 물어봤어요. 태연이 답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느끼는 마음을 자신이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은 거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존경심 같은 것도 있었고 동시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도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습이 한 달쯤 진행되면서 저는 태연과 보내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새벽 공원에서의 만남도 계속 이어졌고 센터에서도 거의 매일 마주쳤으니까요. 어느새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연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센터에 가장 먼저 나와서 환자 자료를 미리 검토했고, 퇴근 후에도 연구 자료를 정리하느라 늦게까지 남아있곤 했습니다. 저도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태연이 환자분과 상담하는 모습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20살 정도의 젊은 남성이었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된 분이었어요. 처음 센터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상태였고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환자분은 태연을 보자마자 화를 냈어요.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사람이 목발을 짚고 있으니 더 절망스러웠나 봅니다. 하지만 태연은 전혀 화내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분의 말을 들어주고 때로는 같이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 환자분이 휠체어 훈련을 시작했을 때 태연이 함께 있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때 태연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말로 설득하거나 위로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 자체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실습 2달째가 되어갈 무렵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태연과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 그가 없는 날의 아쉬움, 그리고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게 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어요. 태연이 환자들을 대하는 따뜻한 모습,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강인함, 그리고 그 모든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성숙함에 점점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표현할 용기는 아직 없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정말로 그를 좋아하는 건지 확신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는 걸요. 제가 태연에게 마음이 기운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후 오히려 과거의 연애 경험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저는 20살이 넘어서부터 몇 번의 소개팅과 데이트를 경험했었습니다. 친구들의 소개로 만난 남자들도 있었고 대학교 동기들과 만난 적도 있었어요. 첫 번째로 제대로 만났던 남자는 경영학과 선배였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유머 감각도 좋았어요. 처음에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생강변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공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선배는 늘 자신의 이야기만 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성공을 거둘 건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인정하는지 그런 얘기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복지학 공부에 대해 말하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가끔은 대놓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어요. 두 번째는 친구 소개로 만난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남자와는 반대로 너무 진부했어요. 매번 같은 패턴의 데이트, 예측 가능한 대화, 그리고 깊이 있는 감정 교류는 전혀 없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세 번째로 만난 남자는 예술학도였는데 감정적으로는 풍부했지만 너무 변덕스러웠어요.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일은 차갑게 굴고 그런 식으로 저를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지쳐서 헤어졌어요. 이런 경험들을 반복하면서 저는 점점 연애에 대해 회의적이 되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관계가 가능할까 싶었어요. 친구들은 제가 너무 까다롭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진짜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연은 달랐어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도 않았고 저를 감동시키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앞에서는 편안하게 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태연과의 시간은 늘 조용했습니다. 시끄러운 농담이나 화려한 제스처 대신 진정성 있는 대화와 따뜻한 침묵이 있었어요. 그는 제가 하는 말을 정말로 듣고 있다는 느낌을 줬고 저 역시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실습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이 감정을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 새벽 공원에서 그를 기다리는 마음, 센터에서 그의 모습을 찾게 되는 시선, 그리고 그가 없는 날의 허전함까지. 이 모든 게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이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몰랐다는 거였어요. 태연은 항상 예의 바르고 정중했지만 저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저 좋은 동료나 친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고민을 하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실습이 끝나고 우리는 평소처럼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독 태연이 조용해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연구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을 지켜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말이 없어도 편안하다는 걸, 그리고 그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걸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전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계속 상상했어요.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 마음을 숨기고 지내는 게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공원에 나갔어요. 태연이 오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연못 앞 벤치에 앉아서 어떻게 말을 꺼낼지 연습하고 있는데 뒤에서 친숙한 목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연이 다가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평소처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날씨 얘기를 하다가 저는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계획했던 말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제 마음이 나왔어요.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 그의 진정성에 끌리는 마음, 그리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거절의 의미인가 싶어서 더욱 긴장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고 갑자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너무 성급했나, 그와의 좋은 관계를 망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 고백에 놀랐다고 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자신 같은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된다고 했어요. 태연이 말했습니다. 자신을 보라고 다리가 불편하고 외국인이며 앞으로의 계획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저와 함께하게 되면 제가 결국 후회하게 될까봐 그게 가장 걱정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그가 자신을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게 속상했거든요.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한 남자라는 걸 첫 만남부터 알았다고, 다리가 불편한 건 그의 일부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가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씨를 보면서 진짜 매력을 느꼈다고 했어요.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끌렸다는 걸 분명히 전했습니다. 태연은 제 말을 들으면서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스러워했지만 점점 진지해지더니 마지막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어요. 정말 확신하느냐고,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신한다고,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가 걱정하는 것들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태연이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자신도 저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감히 표현할 생각은 못했다고. 제가 먼저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간직해왔던 마음이 전해졌다는 안도감과 그 마음이 받아들여졌다는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새벽 공원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온 세상이 떠들썩한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게 바뀐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새벽에 공원에서 만났고 센터에서도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다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해졌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태연은 연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과도한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배려와 관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피곤해 보이면 따뜻한 차를 사주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챙겨와서 함께 쓰자고 했어요. 저 역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는 그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태연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편안했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고민들도 생겼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태연의 연구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지 등등. 특히 태연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들조차 혼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았어요. 태연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게 말입니다. 이전의 연애들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짜 파트너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태연과 연인이 되고 나서 처음 몇 주는 정말 행복했어요. 새벽 공원에서의 시간이 더욱 특별해졌고 센터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부딪힌 건 친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을 때 친구들은 단순히 축하해주지 않았어요. 특히 대학교 때부터 가장 가까웠던 클레어와 마리는 노골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클레어가 제일 먼저 반대했어요. 그녀는 저와 함께 복제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평소에도 현실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클레어는 제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왜 하필 저런 한국 남자냐고, 다리도 불편하고 말도 어눌하고,
무엇보다 저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리는 조금 더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저를 걱정한다면서도 동시에 화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왜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느냐고, 프랑스에 얼마나 좋은 남자들이 많은데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저와 태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미묘한 침묵이 흘렀고 가끔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속상했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제 선택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게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그들은 태연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태연은 제가 친구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솔직하게 상황을 말했더니 태연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태연이 저를 위로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라고 조언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태연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한 우리 관계는 계속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클레어를 설득하기로 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클레어를 센터 근처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태연이 주말에도 연구 때문에 센터에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저는 클레어에게 잠깐 센터에 들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제 연구 자료를 보여주고 싶다는 핑계를 댔어요. 클레어는 의아해했지만 따라왔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태연은 한 환자분과 함께 보행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70대 할머니셨는데 최근에 고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클레어와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태연은 할머니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함께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힘들어하시면 잠시 쉬어가자고 하고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으면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웃으실 때까지 농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클레어는 그 광경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태연이 어떻게 환자분을 대하는지 자신의 불편함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에게만 집중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태연이 우리를 발견했을 때 저는 클레어를 소개했어요. 태연은 정중하게 인사했고 클레어도 어색하지만 예의를 지켜서 응답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클레어는 태연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클레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태연이 정말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 같다고 했어요.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제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말해줬습니다. 마리를 설득하는 일은 더 어려웠어요. 그녀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타입이라 논리적인 설득보다는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태연도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 마리는 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부탁하자 결국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만난 마리는 태연에게 차갑게 대했어요.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대화에도 별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리가 편안해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도 마리의 취향을 물어보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대화 주제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식사 중간에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웨이터가 지나갈 때 마리의 실수로 태연의 옷에 와인을 쏟은 거예요. 마리는 당황했고 웨이터도 사과했지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태연이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의 옷을 보며 얼룩을 쉽게 지우는 방법이 있다며 웃었습니다. 태연은 마리를 진정시키면서도 웨이터에게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목발 때문에 종종 실수를 한다면서 웃어넘겼어요. 그 모습을 본 마리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마리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태연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같다고, 특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 같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말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친구들을 만나게 하면서 저는 그들의 편견이 서서히 깨지는 걸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친구가 바로 태연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우려를 표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태연을 직접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태연의 인격과 진정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제 선택을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 자신도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편견을 깨뜨리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성은 결국 통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태연의 파리 연구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이에요. 장거리 연애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태연에게 제 결심을 말했어요. 한국으로 가겠다고, 그곳에서 재활 관련 연구를 계속하면서 그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연은 깜짝 놀라면서도 정말 확신하는지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저는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두렵기도 했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태연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에게 한국행 결심을 알렸을 때 반응은 다양했어요.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응원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태연을 만나본 친구들은 제 결정을 이해해준다고 말했어요. 클레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태연과 함께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안다면서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격려해줬습니다. 말이도 비슷했어요.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태연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후로는 제 선택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연락하자면서 응원해준다고 말해줬어요. 준비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의 복지 시스템과 재활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태연이 많은 도움을 줬지만 대부분은 제가 직접 알아봐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더 컸습니다. 무엇보다 태연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줬어요. 태연의 연구가 끝나고 그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몇 개월 더 파리에 남아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고 제가 한국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편견과 싸워야 했고 어려운 결정도 내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태연과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장애는 정말로 태연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경험이 그를 더욱 따뜻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제가 밀어붙여서 한국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처음에 조금은 불편해하시던 저희 부모님이 이제는 태연이를 더 기다려요. 언제 프랑스에 오냐고. 저와는 다르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아주 무서운 매력의 소유자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태연이와 똑 닮은 아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저에게 이런 행복을 준 태연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둘째가 낳고 싶은데 대화 한번 해봐야겠어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